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그럼 이제부터 좀 작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듀싱 하신 작품까지 본다면 필모그래피가 꽤 길죠. 그래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감독님, 본인의 작품 중 가장 애정하시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다 소중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제 앞에서 손지정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런 작품들이 다 정말 다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한 3작품 정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2014년도에 5월 28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월호 첫 집회를 청계광장에서 했었고요. 그때 한 3만 정도의 시민분들이 함께 추모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그때 추모 영상 만든 거. 미디어 활동가로서의 작품을 지금 제일 아끼는 작품이라고 꼽아주신 거네요. 네. 네, 그때 3만 정도의 시민들과 함께 유가족 분들과 같이 그 추모 영상을 보는데요. 너무 떨리기도 했고 아직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래서 같이 마음을 보태서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 제가 만든 영상을 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처음 상영할 때는 떨리는데 그날 그 영상은 딱 한 번 상영하고 말 영상이었지만 너무 떨렸고 그리고 유가족 분들도 보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됐던 기억이 네. 나고요.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3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의 영상을 본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되게 독특한 경험이기도 그랬을 했어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 속에서 본다는 거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떨림 이런 게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일란 감독님을 감독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극장에 걸린 혹은 그렇죠. 뭐 어디서 본 어떤 영화들, 다큐멘터리들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다큐나 영화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세월호, 밀양, 쌍차, 용산 뭐 각종 현장에 사실은 늘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연분홍치마 활동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일당 청취자분들께서는 현장에 많이 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런 현장들에 늘 계셨다. 아니면 네. 현장에 안 가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 영상은 보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2016년 네. 2017년이 되겠네요. 네. 2017년 박근혜 하야 네. 우리가 했을 때 그때 너무 광화문에서 크게 웃었네. 광화문에서 틀었던 영상 마지막 집회 영상이었는데 그때 광장을 한 50만 명 정도가 네. 채웠었을 때에 네. 콜드플레이의 음악에 맞춰서 나왔던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요. 네네. 당시에 미디어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과 그리고 저희 활동가 넝쿨 활동가랑 같이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너무 뿌듯했어요. 그거 뭐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있죠. 네네. 그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은 심지어 이제 축하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한겨레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2개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용산 아까 이제 손지정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던 용산 참사 5주기 영상인데요.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던 영상이었었고요. 네. 이제 그 5주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 분들뿐만 아니라
출소하신 생존자분들과 음. 함께 봤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래서 너무 서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추모 영상이 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잘 알려진 작품들이 아니라 정말 한국 역사의 어떤 변화의 한 축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상영된 역사 그 작품들을 꼽는 것도 참 저한테는 지금 현재 인상적입니다, 감독님. 김일란 감독이 그런 재주가 있는데요. 어딘가에 오면 사람들이 꼭 그렇게 홀리고 사라져가지고. 진짜. 지난번에 무슨 KBS 방송 녹화를 하러 둘이 갔었어요. 근데 또 진행하시는 아나운서께서 그렇게 감독님 멋있다고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아, 네. 네. 과대 포장을.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잘 알려진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작품 세계니까, 예. 감독님이 애정하는 작품을 넘어서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도 그 마마상, 감독님의 첫 작품인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기지촌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송탄으로 내려가셔서 17살에 부산 텍사스에 들어가 한평생을 기지촌에서 살아온 마마상 양희 이모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작품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 포주라고 하면 어쩌면 그런 성착취 구조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어쩌면 그 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을 왜 기록하고 싶었을까? 저는 마마상 보면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첫 질문이었거든요. 예. 저는 이 마마상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가장 원형 같은 그런 작품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모의 삶을 생각했을 때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사실에 별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모가 기지촌이라는 곳에서의 성매매는 굉장히 특수한데 왜냐하면 기지촌, 그러니까 동네인 거잖아요. 대부분 어느 시점부터는 그 동네의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과 주민으로서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이 듦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모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여성으로서 이제 나이 들었죠. 나이 드는데 이 나이 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부분에서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클럽의 성매매 구조의 이제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주가 자신들이 이제 업소 관리라던가 또 그 즈음에서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성매매 여성들이 이제 다른 국적의 여성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이주 여성들이 소위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주들이 클럽 사장들이 이제 소위 아가씨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간 관리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른 영업을 든다던가 다른 업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대부분 이제 성매매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영어를 좀 잘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모의 삶을 쭉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이모의 생활이라던가 이런 거를 촬영을 하고 있던 즈음 너무나 이제 한국 사회, 그러니까 특히 여성운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논쟁이었던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 성매매 구조 안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인 것도 맞고 하지만 이제 이 여성들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굉장히 이제 논쟁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모의 삶을 성매매 구조 안에서만 보자면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여성의 삶이 어떤 순간에는 피해자이고 그렇죠. 어떤 순간에는 가해자이고 네. 이 가해와 피해 이 이분법으로 이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이모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은 이모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여성운동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매매를 그럼 어떻게 봐야 이모가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성찰하되 부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같이 이모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여성의 나이듦이라는 시간성은 성매매 여성의 삶에 어떤 변수로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피해와 가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계속 지속적인 고민의 한 틀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모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성운동의 언어가 참 정말 요즘 말대로 납작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하면서 이모의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첫 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다큐 감독으로서 뭘 표현해야 되는지 표현도 어설프고 이 고민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표현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잘 미숙한데 고민만큼은 그런 이모의 삶을 잘 드러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법에 가다 놓고 싶지 않다. 그리고 누군가 이 영화를 본다면 이모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는 데에 조금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즌2에 김주희 선생님 모시고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시점 이후에 어떤 시점이라고 여성운동이 계속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착취적이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시스템이 맞지만 실제로 거기에 안에서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계속 저는 여성운동이 그러니까 노력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너 성노동 개새끼 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성노동이란 표현을 쓴 순간 너는 가부장제에 복무하는 거고 예컨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만 네가 여성주의자다라고 증명하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진짜 이 모든 논의가 납작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체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려고 하는 시도, 포착하려는 시도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계속 하거든요. 저도 보면서 이제 그런 감독님의 고민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이 뭐 스스로가 나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야. 그 생활력이 강하다는 게 나이 들어서 혼자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홀 뭐 청소도 하고 뭐 하기 싫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거를 스스로 평가할 때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감독의 시선에서 저 얘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굉장히 그런 관점의 전환 같은 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비하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자신의 삶이 또 놓여있는 어떤 맥락을 짚어내면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이러한 이 복잡 다단함에 이거를 담아내고 싶었을 텐데 그럼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철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 실태 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모와 함께 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거의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네, 그 이모가 사시는 곳 근처에 여관을 얻어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모를 보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느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뭐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또 결정적인 계기는 별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이모랑 같이 밥을 먹고 이모가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하시죠. 미리 이제 출근을 해서 청소도 홀 청소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영업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딱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모 오늘 장사 잘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인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모한테 장사가 잘 되는 건 그렇죠. 이 성매매가 너무 잘 되는 거고 이모가 이주 여성들 이제 어쨌든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푸시해서 이 차를 잘 내보내야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모 오늘 장사 잘 되세요라는 인사를 하고 순간 스스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그래서, 느껴지던데. 그 순간 이모 장사 잘 되세요라고 하고 딱 돌아서서 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렇지. 이건 뭐지? 라는 그렇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순간들이 그렇죠. 또 계속 이모 장사 못 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랑 이렇게 그래서 맞닿으면 이모 장사 잘 되세요라는 이 단순한 인사 안부가 이렇게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을 이모한테 하면 안 되는 건가? 부터 시작해서 그런 균열이 나는 순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어떤 순간 이렇게 마찰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과 입에서 이렇게 툭 나오는 그랬을 것 말들과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라던가 혹은 저는 이주 여성의 입장을 이모가 정말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입장이었었으니까. 근데 이모는 또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중간 관리자로서 오히려 사장이나 포주들의 입장에서 그 자신의 어쨌든 고충을 막 털어놓으실 때마다 배신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기도 하고 낭만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균열들을 계속 느끼면서 또 이모가 어느 날은 자신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던 그 시절을 너무 아름답게 얘기할 때마다 부산에서 그럴 때마다 묘한 배신감을 그쵸. 느끼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아름다운 시절이 이모를 지탱해 준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그렇구나.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복잡한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모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 누군가의 삶은 텍스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럼 이모의 삶을 말씀하신 것처럼 비하하거나 어쨌든 겸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성찰하지만 이 전체 구조에 대한 긴장과 성찰과 비판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마상이 사실은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죠? 네. 지금 이제 복원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후원금 모아가지고 복원해서 다시 내놓으실 건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지금 다시 복원되면, 그러니까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이게 또 너무 큰 이슈이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거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복원하고 그래서 관객들을 만나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예,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는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막 논쟁이 되거나 하진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영화가 당시의 지형 속에서 못했던 이야기가 지금의 지형에서는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이렇게 조금 화질 너무 안 좋고 막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분홍치마 15주년이 된 만큼 다시 복원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편집이나 이런 거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보고 원작 복원인가요? 원작 복원으로. 그럼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질문이고 네. 관객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겠네요. 네. 네. 여기 다른 분이 이제 좀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마마상을 구상하실 때 성매매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성매매 여성이 아닌 마마상을 섭외하신 이유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큐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 보고서를 했었는데 그 보고서 자체의 내용이 미군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서 난 기춘 혼혈인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이 기지촌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처음에는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막 의정부, 동두천, 군산, 뭐 송탄 그러니까 이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기지촌 특히 이제 군산 아메리칸 타운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매매가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자행되었던 곳의 그 흔적들과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곳을 보면서 국가가 여성의 몸을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하고 상품화하고 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이모가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 이모의 삶을 좀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모의 삶을 이렇게 이모가 보내왔던 시간들 켜켜이 있는 뭐랄까 이모 본인도 또 혼혈인이시고 그쵸. 네. 그런 것이 이 한국의 너무나 거대한 역사가 이모의 그 조그만 몸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자체를 좀 잘 드러낼 수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시작되었던 작품이어서요. 처음에 성매매 구조 자체를 막 이렇게 드러내야겠다라는 그런 건 생각을 했다. 아니었네요. 네. 네, 성매매 여성을 또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사람에 대한 들어보겠다 관심이 이런 거.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네. 마마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작품 다시 보고 싶을 거고요. 다시 복원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복원을 하기 위해선 돈이 듭니다. 얼마나 들어요? 이런 걸 잘 몰라. 얼마나 들까요? 들어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다 예산을 못 짰는데요. 테이프 하나를 이제 다 파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조금 손상이 됐고 막 이런 게 있었고 테이프 하나 복원하는 데만 저희가 지금 알아본 시장가로는 한 10만 원? 근데 테이프이 100개가 하나에 10만 원인데 100개가 있다는 건 그건 이미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연분홍에서 마마상 복원 프로젝트 후원을 따로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결을 가진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면 정기 후원 말고 저는 이거는 하고 싶네요. 왜냐면 지금 실업자가 됐기 때문에 막 정기 후원을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근데 아쉽게도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뭐죠? 후원 포맷을 안 만드셨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연분홍 치마 홈페이지에 정기 후원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연분홍 치마 계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계좌에 마마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시면 좋은 아이디어. 네, 활용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연분홍 치마 그 15주년 프로젝트 중에 아카이브 전시를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15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의 흔적을 전시로 하면서 같이 이 마마상 복원 프로젝트를 동시에 띄울 예정인데요. 그거를 같이 띄울 때 연락드릴 테니까 같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도 같이 그럼 홍보하도록 어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디 공간 빌려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연락 주시면 저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의도치 않게 또 마마상 얘기로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또 그런가요? 예, 바로 네.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어서 이제 성소수자 3부작이 시작이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가 비가시적이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트랜스제더 남성들은 정말로 비가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비가시적인 사람들과 함께 3F2M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찍게 되시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또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었는지. 저는 3 곱하기 FTM이라는 작품이 가장
제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가장 정치적인 그런 다큐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세 명의 FTM 트랜스젠더 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편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FTM 다큐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요. 네네. F2M이 female to male의 준말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사회의 FTM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한 남성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다큐로 만들고 싶었어요. 당시에 저의 고민은 커밍아웃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은 만큼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가 커밍아웃이라고 했었을 때 관객들한테 그런 소중한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다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저의 위치나 욕망이 완전 페미니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로서 나는 성전한 남성과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3FTM 만들어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또 상영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프로그래머였었죠. 프로그래머였고 이 작품을 틀겠다라는 결정을 이제 여성영화제 안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되게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남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성영화제에서 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논쟁적이고 이게 어쨌든 사회가 여성으로 식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트는 거냐 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때 감독님이랑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성소수자 그리고 3FT 그러니까 트랜스가 남성과 소통한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이고 단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성별 이분법 안에서 여자 남자가 있고 그래서 여자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젠더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해체해 나가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 또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성영화제라는 장에서는 반은 성공했고 반은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또 이제 이 작품도 지금의 얘기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요.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습니다. 네. 저도 보는 내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초반이 이상하게 불편해서 왜 불편한가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가슴이 혐오스러웠다와 같은 말이 내가 여성이어서 불편한가? 중반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인물들의 태도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남자 같은 모습, 말투며 행동이며 생각까지 너무나 남자처럼 보였었던 거죠. 여기서 계속 남자를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안에 넣어주셨는데요. 네. 그 안에 여성 혐오까지 느껴지는 저는 그들이 FTM이 아닌 그냥 한남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가로 열고 벌금 무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괜찮습니다. 한남이야 뭐. 네, 그래서 인터뷰에서 무진님도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좀 더 건드걸었다라고 말하잖아요. 2008년에 영화를 봤다면 그냥 다르지 않은 남자네 했을 수도 있을 텐데 2019년에 보니 도대체 남자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무진님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권 활동을 하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독님도 다큐를 찍는 동안 감독님과 등장인물들의 변화를 보고 느낀 게 있으신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그때 2008년도에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도 그 주인공 분들이 가슴이 불편하다. 나의 가슴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라는 식의 말들 때문에 당시에 이제 관객분들 특히 이제 여성 영화제들을 이제 지역 여성 영화제, 서울국제 여성 영화제뿐만 아니라 여성 영화제들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불편하다. 근데 그러니까
FTM을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FTM들과 손을 잡을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었다라는 게 이런 지금 질문해 주신 네. 이런 부분의 연장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FTM을 받아들일 때 한 3가지 정도의 태도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배신한 자. 그러니까 이 정말 여성에게 너무나 억압적인 이 사회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여성의 영토를 탈출한 자, 우리를 배신한 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한켠에 있고 또 다른 한켠의 시선에서는 여성의 영토를 확장한 자, 선구자, 개척자. 그러니까 여성의 육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능성을 막 확장하고 그리고 여성의 역할, 성 역할도 확장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성의 의미, 그러니까 개념 이런 정의들을 그리고 여성의 육체를 굉장히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확장하는 자 네, 그런 이런 파이오니어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시선은 우리와 무관한 자. 네,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 어떤 3개의 시선 모두 사실은 FTM, 그러니까 성전환 남성,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그 존재 자체를 그 존재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입장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기준을 여성의 육체, 여성의 개념으로 놓고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입장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FTM 분들을 그럼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는 이러한 시선을 조금 더 벗어나서 올곧이 어떤 면에서는 이 FTM 트랜스젠더를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그들이 말하는 신체가 우리와 어떤 긴장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북하다라고 말하는 건 여성의 가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과 육체를 교란하고 긴장감을 만드는 그 신체, 그들의 몸을 그 젠더 이분법에 가두려고 하는 그 시선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슴을 그 사람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분리해서 이 다르게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더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좀 비슷하게 이런 게 있는데 FTM 남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지독히도 한남스러운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심지어 이제 저희 이제 주인공이었던 무지 씨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로 어머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그런 활동가였었는데 왜 어머라는 말을 쓰냐고 네가 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낙인 효과라는 것이 차별과 억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자신이 그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훨씬 더 그 집단의 특성을 과장되게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FTM 분들의 어쨌든 사회적인 위치나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있었으면 그분들이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무지 씨가 인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편해졌다라는 얘기는 어머라고 얘기를 하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요즘에는 많은 인권 활동 단체들에서 변기를 쓸 때 성중립 화장실을 지향하기도 하고 혹은 좌변기를 쓴다 하더라도 서서 오줌을 놓거나 하는 행위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무지 씨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그런 행동이 혹시 여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서서 오줌을 못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나 혹은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이제 인권 활동가들과 특히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남성이고 남성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인권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보통 이제 남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부분들 그러면서 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남성상과 다양한 남성의 이미지 그리고 남성의 역할 이렇게 남성 자체의 개념도 확장되면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세대 차도 있고 어떤 남성상들을 많이 접했는가라는 그 기회의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좀 변할 것 같고 자신의 욕망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금의 시선으로 보자면 너무 한남스러운 행동들로 자기를 표현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3F2M도 아마 쉽게 못 구해보실 거예요. 그러게 너무 아쉬운데 전작전 한번 하셨죠?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영리한 배치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명의 트랜스젠더 남성들이 각각의 특성이 다 있고 이런 삶을 뭐 어쩔 수 없이 살았을 수도 있고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조건과 이유들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사실은 보여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 3F2M이라는 작업을 할 때 김일란 감독님이 끊임없이 사실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지점은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하는 어떤 타자를 대면한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시스젠더 페미니스트가 그런 것들이 저는 계속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었던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의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그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또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F2M 트랜스젠더 분들이던 M2F 트랜스젠더 분들이던 함께 연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부분들, 언어에 대한 부분들, 삶을 바라보는 것, 정체성, 뭐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나를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나를 구성하는 나의 기억들을 발췌하고 채집하면서 현재의 내가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들 중에서 어떤 거는 삭제하고 뭐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함께 만났을 때 새롭게 이렇게 뭔가 발전시키는 감각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F2M 트랜스젠더 분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주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같은 여성의 육체라고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육체라고 불리는 그 육체를 타고 난 사람이 왜 삶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르게 구성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젠더 이분법에 대한 거, 성별에 관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이 의미들을 같이 교란시키거나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F2M 트랜스젠더 남성분들 남성분들과 처음에는 되게 약간 껄끄러웠는데 뭔가 이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서로.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제가 페미니스트니까 되게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뭐 자신의 어떤 남성성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랬겠다. 적대적으로 볼 것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고 저도 이제 그 주인공들을 볼 때 내 앞에서 너무 남자인 척한다고 막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약간 긴장, 기싸움 없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고 함께 계속
접점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이제 다양한 트랜스젠더 분들을 만나고 세대 차도 되게 크구나. 이게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세대 차도 굉장히 크고 지역 차도 되게 크고 막 이런 다양한 이제 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만남의 기회라고 하는 게 지금 언제나 얼마나 중요한 인권 운동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전환을 했지만 끊임없이 우리 사회, 이 성별화된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분들의 질문과 혼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했으면 그냥 이 제 마음에는 불행 끝 행복 시작하고 이분들이 막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결정했어. 막 수술도 했어. 근데도 끊임없이 자신을 또 회의하고 이 사회에서 내가 진짜 남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어떤 거는 이게 여성의 습성인지 막 계속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이게 끝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건 이제 상영을 했는데 한 이제 영화제 관계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주인공들이 철학적인 언어들로 자신을 설명하는지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주인공이 그런 말을 했어요. 평생을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미치겠어. 내가 평생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고 또 타인이 또 질문하니까 그 답을 해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된다. 뭐 그런 답을 네,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한 질문에 계속 자신을 세워두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아까 손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얼마나 우리 사회가 관습에 의한 사회인가. 진짜 이렇게 구성물이잖아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관습적인 사회인가를 또 같이 느끼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작품 또 얘기도 해볼까요? 네. 저희 지금 시간이 너무 2개의 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예, 그럼 이제 2개의 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근데 이게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작품 하나하나가 다 3시간짜리예요. 얘기가.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막 20분, 30분 만에 하고 넘어가려니 숨이 차지만 일단 해볼까요? 네. 몰입했다 다시 또 빠져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예. 2개의 문에 대한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연분홍 치마라는 이름에서는 어쩐지 이 2개의 문 작품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작품이다. 왜 갑자기 용산 참사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건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많이 좀 안 알려져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품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마상이라던가 뭐 3 곱하기 FTM,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종로의 기적 이런 작품들로 좀 알려지긴 했지만 그런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로 완성되지 않은 저희가 현장에서 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있었을 때에도 현장에서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현장에서 미디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 그 카메라로 찍고 계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특히 이제 용역들이 이제 막 위협하거나 했을 때 카메라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보호가 그렇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인 어떤 공방이 벌어졌을 때 나름의 우리의 공격권 혹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확보한다라는 게 되게 좀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집회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집회를 나가거나 했을 때도 경찰들이 체증하는 거랑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는 차원으로 현장에서 용역들이 어쨌든 불법을 저지르진 않는지 아니면 철거민들에게 되게 법적으로 위협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면서 이제 미디어 활동을 했는데 저희만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그 용산 참사 현장에 많은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여서 촛불방송국 레아라는 약간 미디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레즈비언 정치 도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로의 기적을 할 때도 2007년 차별금지법 네. 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도 같이 미디어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계속 집회 영상이라던가 홍보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캠페인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작품들이 이제 본격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딱 전화되지 않았었는데 두 개의 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작품으로 어쨌든 작품이 되다 보니까 작품이 됐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약간 단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단절이 아닌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신 연장선상에 그러니까 있던 현장에서 거네요. 미디어 활동을 해오신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이 작품이 엄청나게 화제가 돼갖고 뭐 인터뷰를 막 100번까지는 아니었는데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인터뷰를 할 때 종종 강조하셨던 게 뭐였냐면 두 개의 문은 페미니스트라서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연분홍 치마라는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페미니스트가 만든 다큐멘터리다를 되게 강조하셨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몇몇의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심지어 페미니즘으로 본 뭐 두 개의 문 이런 식의 상영회도 열어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좀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왜 이게 페미니스트 작품이라고 강조하실 수 있었던 작품인지. 그 몇몇 페미니스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저 있었습니다. 열심히 조직했고요. 그러셨구나. 저는 이 영화 두 개의 문이 흥행을 하면 할수록 제 욕심으로는 페미니즘 영화로 알려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개의 문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페미니즘은 정체성이기도 하고 삶의 지향이기도 하고 인식론적인 어떤 훈련이기도 하고 질문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 페미니스트로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퀴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어떤 페미니즘인지 페미니즘 중에서도 어떤 페미니즘을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퀴어 이론과의 지향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막 요즘에는 강조해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달을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나는 이 고민을 하게 된 것은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사실 약간 퀴어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때 약간 머뭇거려지는 건 최근 이론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좀 부끄러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페미니스트 한 번 페미니스트는 영원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계속 훈련하고 사유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해서 자신은 없는데요. 여튼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피해와 가해,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 사람들이 피해자이고 어떤 순간에 이 사람들을 가해자라고 불렀을 때 사건의 본질이 잘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마상 때부터 이미 그런 사유를 하도록 훈련받았고 페미니즘 내에서 계속해서 질문했던 그 이분법을 벗어나는 사유들 그리고 아까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했던 납작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왜 우리가 문제를 일부러 꼬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들여다 보아야만 보이는 것 혹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서 더 어떤 순간에는 넓게 봐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들이 페미니스트로서 제가 훈련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왜 키운 자기도 모르게 키우는 감각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배제하는
권력, 힘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그쵸. 하도록 이렇게 계속 훈련받잖아요. 네. 그런 감각을 또 네. 키워야 하고요. 네. 근데 용산 참사라는 사건 속에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은 어떤 위치인가 이 사건에서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두 개의 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 용산 참사 그러니까 재판에 방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경찰 중에 한 명, 특공대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걸 보면서 모든 삶이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건 안에서 저렇게 진술해야 되는 저 사람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게 그 훈련 안에서 가능했었던 관점의 전환이었고 이걸 전환하고 나니 그 다음에 국가폭력의 문제가 보였다라고 그때 이제 감독님이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 용산 참사라는 사건은 국가폭력의 문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다큐가 나왔고 그게 엄청나게 저는 한국 사회에 어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질문들 끝에 세월호까지 오게 되면 국가란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두 개의 문이란 다큐 한 작품이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런 감각들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업들 안에 두 개의 문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영화라고 했었을 때 뭐 어쨌든 새로운 이미지의 여성 주인공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여성의 이슈를 다르게 바라본다던가 하는 식의 페미니즘 영화도 가능하겠지만 이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방법론, 그리고 그 사안에서 질문을 만드는 그 방식 자체가 얼마나 페미니스트로서 이 질문들을 해나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페미니즘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치기 어린 막 그런 부분에 막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 두 개의 문도 페미니스트가 보는 두 개의 문을 하고 공동정범도 그런 상영회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고민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 상영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좋은 건 다 지네들 거라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문제를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일란 감독이 만드는 모든 작품에서 페미니즘적 가치를 보려고 할 때 더 신랄한 비판이 오기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동정범에 왜 남자들만 나오는데 너 이거 페미가 만든 작품 맞아? 왜 여자 배제하지? 이런 질문을 사실은 내가 페미니스트에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안 물어봤을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부르시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뭐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페미니즘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잖아요. 네. 모든 걸 다 답할 수 없어요. 네. 근데 할 수 있는 만큼의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마찰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교란시켜야 되고 흔들하게 만들어야 되고 딱딱하게 된 것들을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그렇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유도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향하고 가장 예민하게 작동하는 것들이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교차성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퀴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공동정범과 관련해서 이 영화가 그러면 어떤 종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길래 이걸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이 남자들의 욕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남성성을 재현하고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남성성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 해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또 다른 전략으로 생각이 됐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다른 여성이 들어왔을 때에 이 여성이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여성을 고착된 이미지로부터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면 구사할수록 네. 오히려 이 여성은 너무 정형화되어 가는 네. 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 두 전략을 그러니까 여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다른 하나의 전략을 저는 미룬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연출력 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남성성 자체를 해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구사할수록 여성이 너무 기준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너무나 위약한 남성이라던가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남성이라던가 이 모습을 그리면 그릴수록 이 여성의 위치라는 것은 너무 정형화된 돌보는 여성, 그 이상의 조력자, 맞아요. 그 이상의 다르게 이 여성의 위치를 끌고 가는데 한계가 너무 보였어요. 아, 이해 너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더 훌륭한 연출가였으면 아마 재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균형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좀 더 밀고 나가는 형태로 남성성 그리고 이러한 남성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객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좀 다른 남성의 모습을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두 개의 의문은 어쨌든 그 진 앞에 들어가는 그 특공대가 옥상 올라가는 문이 어느 쪽 문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이거를 뭐 그냥 단순히 계급 전쟁 뭐 이런 식으로만의 질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 철거민들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투쟁만이 아니라 그 질문을 뛰어넘어서 확장시켜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두 개의 의문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어. 그렇죠. 아이고 이놈의 공동정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거 볼 때는 이거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임쌤 질문하시기 전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보는 사람의 경험치에 따라서 공동정범을 너무 좋아하는 층이 있었고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었고 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공동정범은 운동권의 공포영화다. 라는 코멘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20, 30대 청년 여성들이 공동정범을 N차를 찍으면서 봤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체되는 남성성의 문제가 일종의 저는 그런 전형성을 탈피하는 거 멜로드라마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내가 미래에 누구랑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공동체가 와해되고 안에서 복작복작하고 이런 것으로 또 재미를 느끼기도 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관객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신 분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적이 그렇죠.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꼭 담아내셔야 했을까? 이 용산 참사 이야기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 후일담처럼 다루는 내용인데 그 후일담에서 그날의 참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그 균열과 아픔과 갈등을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게 저는 감독님의 어떤 뜻이었을까가 궁금했어요. 그 이충현 위원장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충현 위원장이 이 다큐를 제안했었을 때 본인을 전태일처럼 그려달라는 거예요. 전태일 열사처럼. 그래서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 이게 워낙 친하니까 그 정도로 멋있게 그려줘.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어떤 비극의 주인공들, 열사 투쟁을 하거나 했었을 때를 딱 상상을 해보면,
딱 그런 어떤 정형화된 정형성. 어떤 영웅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피해자성을 충분히 이렇게 그려내고 갖고 있는. 그래서 이충현 위원장도 어디 가면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피해자로서의 그 모습을 계속 연기는 아닌데 그럴 수 있을 온전히 것 자신만은 같아요. 아닌 그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것이 좀 되게 안타깝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충현 위원장이 운동권의 언어로 네. 이렇게 연대 발언하거나 네, 네. 어디 가서 이제 어쨌든 발언을 하거나 했었을 때 이충현 위원장이 운동권의 언어로서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중적인데 피해자이고 피해자로서의 날것의 언어로만 이야기하는 당사자이길 바라는 그 이중적인 마음이 네. 있는 거죠. 그건 저 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충현 위원장이 끊임없이 피해자다움을 강조하고 강요해요. 네. 근데 또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욕망을 운동권의 언어로 막 분명하게 얘기하는 순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충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싶어서 어떤 때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운동권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당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되게 곤란하고 되게 힘든 상황에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역시도 이충현 위원장이 왜 이렇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인공 중에 저희 이제 달팽이를 키우시던 이제 분이 있는데 신계 철거민인 김주환 위원장님을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세요. 너무 투박한 말투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리고 너무 안쓰럽고. 근데 그분의 언어는 되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인데 그 마음 안에는 당사자라면 저래야지 하는 그 날것의 언어에 신비화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날것의 언어를 더 이렇게 당사자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또 모든 걸 의심하게 하시는군요. 이중적인 태도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충현 위원장은 그거를 배운 거예요. 운동권의 언어를. 왜냐하면 운동권의 언어를 빨리 배워서 그걸로 얘기를 해야 진상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충현 위원장을 약간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들을 막 고민하다 보니 피해자다움이라는 곳에 계속 가둬놓은 이충현 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이충현 위원장이 자신에게 솔직할 수 없었던 피해자이고 유가족이고 그리고 철거민 당사자인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픔, 마지막 막루 안에서 들키기 싫은 그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걸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상규명 빨리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게 운동권들의 운동사회에 혹은 연대하는 사람들의 그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다 놓고 그걸 프레임화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슈를 만들고 당사자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고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계속 그런 모습들을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강요하는 셈이죠. 그렇죠. 누구도 걷게 되고 당신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텐데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충현 위원장의 모습에서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투쟁 현장에 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투쟁 현장에 있는 스스로도 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용산 참사도 용산 참사인데 세월호 참사를 같이 미디어 활동 같이 계속하면서 유가족분들이 느끼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같이 묻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근데 이게 먹먹함을 잠깐 끌어올리자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의 문은 7만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명하니까. 근데 이런 영화를 만들어 놓고 10만 가자 했었던 건 저는 잘못된 목표 확실히 끌어올려주셨어요. 왜냐면 근데 되게 중요한 작품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고 비평은 이런 건가요?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그 마음의 풍경을 사실은 그리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불가능한 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작품이고 그래서 10,000명 선방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뭐 이런 네. 약간 끌어올려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이충현 위원장님은 이 영화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충현 위원장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인데 그걸 향해서 쭉 달려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의미로 만든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만 이제 이충현 위원장이 다른 동지들을 밀어내는 과정들 그리고 다른 동지들이 서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충현 위원장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영화를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하면서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계속 봤어요. 네, 보고 또 대단하세요.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게 극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춘영 위원장의 어떤 장면에서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거든요. 거의 막 저 새끼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 견디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게 부족했던 거구나라고 알고 어쨌든 이렇게 다른 동지들을 잘 챙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 영화가 공개되도록 허락했다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 그것보다 놀라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의 풍경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마음과 마음들이 막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그게 정말 참 보기 힘들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고 계속해서 그랬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듣고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서 페미니스트 작품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쵸. 만약에 이거를 그 페미니즘적인 어떤 관점이 아닌 감독이 다뤘거나 혹은 어떤 남성 감독이 다뤘으면 전태일 이야기 만들었을 거예요. 100%. 100%다 진짜. 영웅서사 또 탄생했다. 그래서 다르다. 네. 네.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지혜처장님 네, 마지막 질문 해주시면 네네네. 좋겠어요. 이것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감독님 전반적인 작품들과 관련해서 마마상은 감독이 등장했고 3XFTM은 카메라로 감독이 있고 공동정범은 감독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 다큐를 찍는 생각이 변하신 건지 아니면 스킬이 는 건지 둘 다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뵙고 싶네요. 굉장히 예리하시고 거기에 또 재밌는 것은 스킬이 는 건지. 네, 상당히 예리하신 분 그죠? 질문입니다. 네. 네. 스킬이 는 건지가 계속 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정확하게 찝으셨는데요. 마마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같은 작품이에요. 한 번도 다큐를 안 찍어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주인공과 관객 사이를 어떻게 매개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때도 공동 연출이었는데 다른 이제 연출이랑 이렇게 카메라에 언뜻 보이는 것은 이 주인공을 어떻게 재현해야 관객과 이렇게 만나게 할지를 몰라서 중간중간에 드러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곱하기 FT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커밍아웃 다큐였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은 이런 카페, 뭐 선술집 같은 데서 이 주인공과 관객이 소주 한 잔 이렇게 앞에 놓고 나는 네가 소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라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의 다큐이길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중간에 없는 듯이 이렇게 둘의 대화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이 주인공들한테 계속 인터뷰할 때 카메라 렌즈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영화로 편집하면 마치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관객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이제 잘 안 되긴 했는데요. 목표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인공들이 직접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카메라가 없는 듯이 하고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는 정확하게 나는 페미니스트야라는 이 나는 페미니스트로서 당신 둘을 엮어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의 존재를 최대한 지우려고 했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조차도 다 지워버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특히나 이제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변영주 감독님이 이 영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독특한 카메라의 위치다. 이 영화는 관객을 향하고 있지 않다. 이 영화에서의 카메라는 주인공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만 됐으면 이 영화는 실패했을 텐데 이 카메라가 결국에는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에 동행을 하고 있다. 이런 근사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그랬구나라는 걸 나중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 대화가 없는 주인공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옆에 대고 얘기하면 될 것을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에 충실하다 보니 카메라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질문도 훌륭하고 답변도 훌륭하시고. 되게 다행인 건 두 개의 문하고 공동정범은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VOD도 판매되고 맞아요. 있고요. 네. 뭐 네이버에서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작품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투쟁에도 여전히 관심을. 김석기는 잘 나가고. 아우 정말 아우 더러워 진짜. 네, 작품 세계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후에 어떤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딱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 연보동 치마 활동가 중에 이제 병규리 감독과 그리고 공동정범의 공동 연출이었던 이혁상 감독이 지금 한 분은 그러니까 병규리 감독은 감독으로 이혁상 감독은 프로듀서로 함께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지금 한참 다큐로 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아마도 내후년쯤이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원을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후원 부탁드리고 지금 이거 귀에 이제 꽂고 계시죠? 컴퓨터 앞에 앉으셔가지고 검색을 하실 타이밍입니다. 성적 소수 문화
인권연대 연분홍치마를 검색하시면 왜냐하면 다음 후원 주 방법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캐나다로 촬영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막 하는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나와가지고요. 빨리 올려야겠는데요. 캐나다 퀴어 문화 축제를 이제 퀴어 퍼레이드를 이제 토론토에서 아마 다음 주 네. 방송이 나갈 시점이면 아마 캐나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도 동행하시나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저는 못 가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요. 돈. 네, 이제 좀 빠르게 예, 연분홍치마 이야기는 짧게 하고 예. 왜냐면 연분홍치마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후원 홍보였는데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얼마 전에 15주년 파티 하셨어요.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도 후원회원이라서 후원회원들을 위한 파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게 연분홍치마 활동가들께서 반짝이 옷을 입고 춤을 추셨어요. 김일란 감독님이 그런 걸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홍보 동영상은 봤어요. 보셨어요? 춤추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 그 홍보 동영상에 이런 도전은 없었다가 뭐 이런 자막과 함께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나오는. 이혁상 감독만 되게 신나고 혼자서. 잘 안 되시던데, 동작이. 그래도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한. 근데 너무 그래서 후원회원들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럼 됐네요. 네. 행사를 마친 소감이 어떠신지. 네. 적자가 나서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활동가들이 저희한테 바보짓을 했다며. 돈을 너무 많이 들이셨나요? 네. 음식 너무 맛있는 거 까시고 또 막 잘해주고 싶었구나. 우리가 그 마음은 아는데 이렇게 집도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분홍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활동만 하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입장료 그 정도 준비했으면 입장료 5만 원을 받아도 되는데 입장료 15,000원이 뭐니? 후원 행사이신 거 아니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가슴을 친다. 가슴을. 그래서 완전 적자. 그래서 바보 같은 짓 했다. 아이고 무릎 관절 나가게 춤을 연습하셨다. 이제 병원비랑 행사비만 지금 나오게 생긴 상황이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분홍 식당이라고 너무 맛있었다고. 진짜 음식은 맛있었어요. 정말. 근데 그 맛있다는 거가 다 재료의 신선함과 그렇죠. 돈입니다. 돈이죠. 돈. 뭐. 에용.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제 질문 네. 궁금하신 거. 네. 연분홍 치마의 활동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인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용어를 많이 퍼뜨리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마마상. 뭐 마마상도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영화 덕분에 좀 더 많이 알려졌고 당시에 이제 F2M 트랜스젠더 분들의 그 정체성에 관한 용어가 많이 안 알려졌었는데 그걸 알리는데 좀 기여했고요. 그리고 공동정범. 이건 확실히 다큐 덕분에 좀 더 많이 저희보다 박근혜 최순실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근데 여튼 이런 저희가 좀 다큐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용어들을 좀 알리는 제목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F2M, 마마상, 공동정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용어, 새로운 주체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변화는 정말 크죠. 정말 연분홍 치마 활동을 하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얼마 전에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파도 나처럼 아프면 아플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아프게 되거나 좀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좀 약간 본질이 그러니까 좀 나답지 않아지거나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일들이 위축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는 동안에 너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롱치마 활동가들이 꼬박꼬박 월급도 주고 뭔가 했더니 그 남들 다 받는 지금 월급 받는다고. 아이고. 그렇기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쉬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조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옆에서 봤을 때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란 감독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뭐 적절한 포지션이 뭘까요? 엄마, 남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남편처럼 한다? 이상한 말인데. 남편처럼 하는 거 이상한 말 동생처럼 한다? 하여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반려인들처럼 케어해준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랬구나.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셨군요. 아, 네. 네. 그렇게 제가 합니다. 아. 끝까지 가봐야 돼. 네. 아, 네. 근데 이제 사실 존재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지워졌던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름을 갖게 하고 또 이제 그 존재들을 드러내는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이 연분홍치마라 우리도 단체를 운영해봐서 알지만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그 15년을 맞이하는 동안에 어려운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거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또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15년이란 역사를 이렇게 그 어떤 유의미한 작품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존재를 해올 수 있었는지 예,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네. 것 같은데요. 저희 연분홍치마 활동가들이 5명인데 현재는 중간에 이제 멤버들이 많이 교체되기도 했었어요. 고정 멤버로 한 10년 정도 있고 좀 이제 멤버가 교체된 이후로 한 5년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같이 있었을 때 더 힘이 된다라는 것을 겪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적으로든 뭐 작품을 하면서든 활동을 하면서든 힘든 일이 되게 많았는데 혼자였으면 돌파하기 어려웠을 어떤 순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는 그래서 나머지 어려움들은 감수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우리에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서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면 큰일 납니다. 이메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정말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같이 있음으로써의 그거 정말 어려운데요. 정말 그거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축적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다 그냥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연분홍치마 활동가들이? 저희 그러니까 기존의 멤버가 3명이 있고요. 저랑 이제 이혁상 감독이랑 안녕 히어로라는 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관한 다큐를 만든 한영희 감독 이 3명보다 새로 들어온 신입 활동가 이제 신입도 아니죠. 4년이라는 네. 이제 병규리 감독 그러니까 병규리 활동가랑 넝쿨 활동가가 이 두 활동가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역시 기존 mem버 저희끼리는 이제 그 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막 이런 하고 있는데요. 그 네. 둘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겸손하시기까지 또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연분홍치마 관련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여쭤본 것 같은데 뭐 더 있으신가요? 저는 뭐 워낙 옆에서 계속 봐가지고
안 궁금한가 봐요. 아니 근데 이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단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좀 영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이제 뭐 감독님께서 감독으로서의 정체성과 미디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게 저한테 또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해서요. 앞으로 15년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그러네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런 인식론을 갖고 또 이렇게 한국 사회를 새롭게 조명하기를 원하신다면 후원을 정기 후원을 네, 후원을 네, 신청해 주세요.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예, 그러면은 이 젠더 더보기는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혹시 네. 감독님 그 작품 세계와 관련해서 못 나눴다거나 꼭 이거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이 다음에는 이제 페미 레시피라고 네. 예, 감독님과의 이야기는 일단 이제 끝나는 거여서 네, 네. 혹시 어떤 아니 일- 너무 많은 이야기를 감독님이 지치셨어요. 지금. 한 번 불러가지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얼굴.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 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